책 왜 읽어?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 책 왜 읽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라도 치고 시작할까요?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네. 세 번째 꼭지. 네. 그건 네 네 생각이고. 네, 여기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주제의식을 마지막으로 확장을 하면서 뭐 나름의 우리의 또 개통 철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자유분방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꼭지인데요. 네.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그럼 제가 간단하니까 제가 먼저 할까 봐요. 네. 저는 그냥 이 책이 이렇게 뭐 덕지없이 막 붙여놨는데 역시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걸로 제가 여기에 뭐 표시해둔 많은 부분들은 그냥 되게 좀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아니라고 굳이 말할 건 없는데 하나는 좀 털주분야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까 잠깐 미리 나왔는데 네. 이 외계 문명의 탐색이야말로 실패해도 성공하는 사업이다에 대해서 그러면 털주부님께서는 이제 이런 거를 탐색하는 거가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그쵸. 탐색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저는 약간 이것도 이거 들으시면은 반대하는 생각을 바로 떠올리실 만한 분들도 많을 텐데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얘기 안 했는데요. 아직. 생각해도 알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뭐 환경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되게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도 항상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막 이게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 모든 생각들이 어쨌든 인간을 위한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다만 인간 아닌 것들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할 뿐인 거지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한 생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순수하게 뭐 과학적인 탐구를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극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 평화롭게 덜 폭력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이런 탐구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가까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평소에 우주 개발이나 이런 거는 좀 반대했던 입장 쪽에 약간 가까웠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 개발의 입장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외계 문명을 탐색하는 것과 외계를 개발하는 우주를 개발하는 것과는 되게 맥락이 다르잖아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외계 문명을 탐색하는 것이 하여튼 되게 생각이 복잡했는데 제 결론은 탐색을 멈출 수는 없을 거다. 어차피 인류가 과학적인 호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뭐 여기도 책에도 나오지만 과학과 수학이 우리 우주의 공통의 언어라고 뭐 얘기하잖아요. 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이 말도 맞는데 외계 문명을 탐색하고 실패도 성공하는 사업인 건 알겠는데 그 탐색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발을 담그는 거고 거기부터 탐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탐색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콘택트 같은 영화를 봐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처럼 뭐 거기에 권력이 개입하고 여러 가지가 그거를 다 배제한 이런 순수한 탐색이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정말 흥미롭긴 하지만 어디까지여야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되게 들고 이 책에서 사실은 약간 경계선을 넘는 게 중간중간에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살 수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약간 섞여서 제가 그거를 명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는. 근데 이렇게 외계 문명을 탐색하고 정말 순수한 문에서는 정말 환영이긴 한데 이 자체만으로 가져올 그 부가적인 어떤 결말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약간 걱정.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는 번역을 어떻게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적인 측면은 뭐 원문을 제가 못 봐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약간 이분 되게 낙관적이다라는 생각을 네, 저도 맞아요. 가지고 있었던 것 낙관적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럼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는데 지나친 낙관론에 기대해서 너무 큰 일을 벌이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근데 뭐 멈추진 않을 거다. 이제 왜냐하면 뭐 점점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외계 문명의 탐색의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 같진 않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런 과학의 흐름이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흐르잖아요.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 봐도 청소년들이 막 우상이고 막.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이제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외계를 탐색하고 뭐 그러다 말 것인가 뭐 실패가 약간 불보듯 뻔한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과연 가게 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도 우리의,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그 생각이 먼저 떠올랐어요.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 살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달을 뭐 말하자면은 테라포밍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타이탄 얘기도 나왔었고 뭐 그런데 근데 더 먼 이제 후보군으로 가려면 갈 수도 있겠지만 무슨 뭐 가장 가까이서 발견한 그 행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게 뭐 40광년인가 뭐 이러니까 거의 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우리 태양계 안에서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고된 일일 텐데 굳이 그 고된 일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주선에서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혹은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어야만 그렇다면 그런 일을 벌일 텐데 그거는 역시 이제 지구의 위기랑 당연히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아까 뭐 테라포밍을 해가지고 아예 이제 거주지 자체를 옮기거나 하는 거에 대한 논의도 어떻게 보자면은 지구 위기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깔리고 논의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버려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의 뭐 이제 그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긴 한데 이게 완전히 생존을 그런 외계에서 하고 이런 가정이 저는 좀 와닿진 않더라고요. 결국은 너무 먼 얘기처럼 너무 먼 얘기기도 하고 뭐 어차피 우리가 똑같은 생활 방식을 이렇게 고수하고 똑같은 철학을 가진 이 상태에서 그걸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지금 굉장히 물질적인 측면이 개입이 되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그렇죠. 우리 그 영화 뭐지? 그거가 관련해서 되게 재미있는 영화가 스쳐 지나갔는데 아무튼 지금 되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완전히 생활 반경을 글로 옮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약간 불순하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가봤자 똑같은 하나의 지구를 더 만드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생각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아까 말한 N사에서 미드나잇 스카이라고 하는 그래비티에 나왔었던 조지 클루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가 딱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영화예요. 지구가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우리 태양계 안에 그 방금 전에 말했었던 그 타이탄 거기에 가보니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탐사를 갔다가 오는 그 우주선과 이제 교신을 하면서 이제 펼쳐지는 얘기인데 그 영화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 정도로 말하자면 지구가 더 이상 이제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저런 게 진짜 이제 막 급물살을 타서 이제 현실화까지 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중에는 월2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출발선은 똑같잖아요. 사실은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살아갈 만한 데가 안 되니까 아예 우주선에서 이제 지구인들이 생활을 하고 지구에는 이제 청소 로봇만 남은 그런 이제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자면은 공통점으로 지구가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워서 인간이 우주로 나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서 편히 살고 우주는 그냥 순수 탐구만 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베스트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갈 일이 없는 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가지친 생각 중에는 그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 얘기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역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지구의 생존과 관련해서? 네, 우리가 만약에 지구를 떠나야 될 상황. 영화요? 아니요, 뭐 우리 지구의 위기 같은 거. 지구의 환경적인 위기? 그렇죠. 제일 좀 먼저 떠오른 건 저도 역시 환경이었고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아니면 또 핵전쟁을 역시 이 책에서는 제일 많이 걱정하고 있죠. 전 그 대목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 핵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 있잖아요.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지구 역사상 어쨌든 두 번의
회복단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이제 큰 화력을 지금 갖추고 있는 세계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운석이 떨어진다든지 아 맞아요. 뭐 이런 것들도 맞아요. 운석이나 소행성 충돌 제일 걱정되죠. 사실. 그러니까 네. 예 걱정이 참 많아요. 맞아요. 걱정. 어린 시절 밤에 잠을 못 잤잖아요. 운석은 낯 가리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저번에도 그 뭐죠? 그 중국 인공위성 하나가 떨어진다. 아, 그것 때문에 그날 잠을 설쳤어요. 아, 태평양이 그래도 그쪽 한태평양 쪽에 약간 인접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다 녹지 않고 그렇게 떨어진다니까요. 수원에 떨어졌어요. 근데 운석 같은 거 진짜 떨어지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지옥에서 사실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우주 탐사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계속 보고 뭐가 오고 있는지나 아니면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뭐가 오고 있는지 혹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탐사는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기는 했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대처를 못 할 것 같아요. 칼세이경과는 대척점에 있는 비관적인 그 방금 제가 떠올린 거 혼자 생각한 노우잉이라는 그 영화가 네. 이 모든 세상이 이제 물리학적인 네. 결정론에 관한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은 사건을 다 이 사람이 물리 공식을 발견해가지고 예측이 다 되는 거예요. 비행기사 아시죠? 그 영화. 맞습니다. 그 마지막에 왜 그렇잖아요. 결국은 기도하는 거밖에 없고 네. 가족 안아주고 저는 약간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 과학은 그런 거다. 예측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좀 편안하게 그거면 되지 않나요? 엉뚱한 데 가서 막 있는 거 아니고 만약에 마지막을 안다면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렇게 비참하게 막 무지막지하게 막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이제 사람들의 최후의 선택 같은 것들을 다양화시켜서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떠오르는 영화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부터 비롯된 게 있다면은 딥임팩트라는 영화에서 마지막에 이제 운석이 떨어진다 막 빨리 산으로 올라가라고 막 이렇게 했더니 됐다 그러면서 노년의 부부인데 해안가에서 그냥 서로 끌어안은 상태로 그게 이제 최선이죠. 마지막을 하는 이제 뭐 그런 장면도 네. 떠오르고 뭐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써놓은 거는 사실은 그거였어요. 이유가 그래서 뭔지를 떠나서 과연 외계로 가서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살게 되는 게 가능할까?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는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생물학적인 한계. 한마디로 굉장히 오래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면은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한마디로 뭐 시공간의 왜곡을 어떻게든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뭐 블랙홀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웜홀이 됐든 그걸 통해서 이제 극복하지 않는 이상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데 과연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과연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됐을 때 인간이 지금과 똑같은 인간은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루이스 다트넬의 오리진 같은 책의 어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도 결국엔 환경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건데 환경이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인간의 어떤 사고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완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했었어요. 그게 근데 저도 약간은 그런 거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싫더라고요. 좀 무섭고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과 마지막은 여기 그냥 이 자체가 어떤 우주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고 이런 사진 같은 거 잘 보시면서 한번 감상을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바다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바다요? 정지용의 바다라는 시가 있어요. 바다 2가 그 파도 치는 장면을 보면서 중력을 떠올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 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책에도 보면은 결국 파도나 이런 모든 지구 현상이 우주적인 현상이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면서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거 하면서 제가 정주용의 바다 2 시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시를 읽으면 바다에 관한 시인데 지구가 떠오르거든요. 지구가 오므렸다 폈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거 말고 바다에 관한 게 한 10편인가 막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네요. 네, 그래서 그거 찾아보다가 제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러면 마무리로 네. 세 번째 꼭지에 걸맞는 이런 내용에서 저는 요 세 줄로 그냥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한 뭐 460페이지 정도에 있는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진화도 이렇게 그 근원을 따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광대한 우주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질량이 큰 별들의 극적인 최후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저는 이걸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 읽다 보면 막 생물학도 떠오르고 우리 다음 주에 제 맘대로 얘기하는 그 다음 책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의 뇌 또 작게 들어오면 그래서 그 모든 생명 현상이고 뭐고 간에 근원은 결국 우주에 있다라는 걸 부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태 뭐 아니면 뭐 어머니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우리의 근원이 저 어딘가에서도 또 소멸하는 것에 의해서 시작된 굉장히 우리의 수명이 그러니까 100년이 아닌 거죠. 한 400광년? 제가 퀴즈 내놓고 어림짐작이 잘 안 되는데 우리의 이 몸에 있는 요소가 진짜 그 광년에서 나온 그런 물질에서 변이가 일어난 거다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고 이런 인간이 참 가치 있는 자부심 가져도 된다. 마지막 부분에 그 대목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말씀해주신 부분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 내용 있었잖아요. 왜? 세 단계로 세 시점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세 걸음으로 나누자고 하면서 150억 년 전에 우주의 탄생과 그리고 50억 년 전에 지구의 탄생과 그리고 300만 년 전인가요? 그때의 그 제위에 남은 인류의 발걸음 뭐 이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호미닌이라고 불리는 그 인류의 조상의 어떤 발걸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사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역사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와 괜히 뿌듯한 거 있죠. 뿌듯하죠. 와 여기까지 온 게 너무 뿌듯해. 내가 온 것도 아닌데 막 그렇죠? 뿌듯해지는 그런 인상을. 맞아. 우리의 근원은 생각보다 가늠하기가 어려운 거죠. 알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네. 한편은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인류의 초기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되게 시야를 넓혀주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더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458, 459 쪽에 그것을 약간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게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또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별, 태양. 우리의 근원은 결국 태양에 있다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오고 태양을 옛날에 이제 숭배했잖아요. 그런 것에 다 일리가 있다라는 약간 과학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과학자 같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마 좀 다른 과학책하고 차별화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숭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맞는 걸 수도 있다. 우리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별도 마찬가지고 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알 수 없는 그 고향 같은 그 느낌 어떤 유전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바로 지지지난 방송의 답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너무 단호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언제지 이번 방송인가 언제 누가 사랑의 기술 할 때 사랑의 기술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아무튼 사랑의 기술 할 때 우주적인 끌림 말씀드린 적 있죠. 이거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운명에 대한. 그러니까 뭐 그 털주부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뭐 우리 운명 약간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누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 것도 우주에 끌림이 있다. 그 털주부님 엄청 비웃으셨잖아요 그때. 제가요? 그럼요. 전 누굴 상처가 비웃는 사람인데요. 크게 웃으셨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게 저는 그런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이런 물리적인 근원이 하나로 연결이 아니라 원래 거기 다 있었던 거라서 그렇죠. 그런 끌림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유전적 기질에도 내재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벗어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네네. 그렇죠? 다만못해 뭡니까 날씨 좋은 날 태양 아래 서보기만 해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바로 떠오르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따뜻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거. 있어야 될 곳에 있는 느낌이 게 있잖아요. 여러분 햇빛 좀 쬐시기 바랍니다. 좀 가끔은 집 밖에 나가서요. 사람들 없는 곳에서 햇빛을 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저도 그 말씀해 주니까 그 대목도 떠오르네요. 그 태양에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네. 화학적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게 식물이고 네, 네.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다 식물에 그래서 완전 연결돼 기생해서 있어요. 살고 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게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참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 네. 하는 생각을 진짜 갖게 깜짝 됩니다. 놀라죠. 네. 그래서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네. 제목을 이렇게 줘봤어요. 해상도가 높은 거시적 안목의 평화적 성격. 제가 생각 막 따라갈 수가 없는 빨리 나와가지고. 그쵸. 키워드를 막 한 6개 집어넣는 안 좋은 문장. 어수선해요. 어수선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거시적 안목이라는 게 참 평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시적이면은 넓게 높이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폭력적이기도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일단 했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은 지금 당장의 현재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맞출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당장의 내 욕망 이런 거에 빠질 때 우리가 폭력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랑 정반대로 가게 되면은 폭력적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비판적 생각이 또 꼬리를 이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일단 근시안적 안목을 가지는 것은 위험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근시안적인 시각의 어떤 종착점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현재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그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건 위험한데 근데 사실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꼭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나쁜 거냐면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인 이기심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자기한테 해가 되니까 오히려 더 나쁘다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기심은 자기 개인한테 이익이 안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진정으로 이기적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우리는 현재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조금 멀리 높이 올라가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개별성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악당의 대사에도 가끔 그런 게 나오는데 지금은 뭐 너가 나를 뭐 악당으로 보고 뭐 원망하겠지만 100년 뒤에는 나에게 고마워할 거야. 뭐 이런 거. 타노스나 할 법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그래서 그렇죠. 제일 싫은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그 거시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어떤 평화를 가져다 주는 어떤 혹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어떤 태도로 쓰일 때가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조건으로서는 전 높은 해상도에 있다고 봐요. 한마디로 주민을 쫙 당겼을 때 개별적인 삶의 모습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야 거시적인 안목이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었던 이 책은 그렇다면은 그런 높은 해상도의 거시적 안목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난 좋아 라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완전히 좋아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도달한 결론은 이 책은 그래도 이 저자는 적어도 높은 해상도를 가진 채 올라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가치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해상도 높은 거시적 안목을 가져야만 개별적인 것도 가치를 가질 수 있고 그 개별적인 것이 가치를 지니는 한에서 거시적 안목에 이점을 취해야만 우리는 거시적인 안목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혜택은 또 굉장히 놀랍도록 평화적이고 굉장히 놀랍도록 발전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게 끝입니다. 되게 정리로 적절하네요. 뭔가 이 책의 의미가 그래서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말할 게 선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끝 얘기에는 조금 듣는 분들도 조금 아쉽지 않을까 싶어서 애써 또 좀 아쉬워하실까요? 궁금하네요. 제발 좀 아쉬운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 많이 아쉬웠으면 좋겠다. 안 아쉬워하는데 왜 우리만 막 전전긍긍하는 건 아니었. 한 10만 명 아쉬웠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거의 이야기할 얘기는 거의 끝난 것 같고. 그러면 뭐 우리
다음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저자죠. 최근에 또 안타깝게 작고하셨죠. 대표작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역시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뇌신경학,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다소 조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분야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으로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문학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어떤 따뜻함이 느껴지는 어떤 문체로 써내려간 또 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야죠. 많이 기대해 주세요. 처음으로 드디어 다음 주 소개 처음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요. 네. 제 덕분이죠. 네, 그게 감사합니다. 말을 세게 하세요.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또 마지막 네. 멘트가 있었잖아요. 뭐가 있어? 아 맞다. 네. 책에서 만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우리 책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